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짧았죠? 네, 아마 조금 급하게 식사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다시 또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더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시간 이후에, 나중에 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퀵랩 실습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앞단에서 필요한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에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빅쿼리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기본 개념,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지와 그다음에 쿼리 엔진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 특징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빅쿼리 ML이라고 부르는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 문서라든지 솔루션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어떤 머신러닝 구축하실 때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는 시각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저희 데이터 스튜디오라든지 루커 이런 제품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빅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경로, 실시간 데이터 펍섭에서 들어오는 그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은 실시간 데이터가 펍서버로 들어오고요. ETL 과정을 거쳐서 빅쿼리를 지나서 실시간 그 시각화 툴까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고급화된 그런 기능까지 빅쿼리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빅쿼리의 좀 성능, 그 다음에 빅쿼리만 가지고 있는 좀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파티셔닝 앤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파티셔닝하고 클러스터링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첩 및 반복, nested and repeated field라고 하게 되는데요.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DB 스키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계획한 시간은 한 5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발표 드리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표를 드리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성능부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빅쿼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빅쿼리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빨라진 성능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점 더 빨라지죠.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뭐 더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계속 성능은 좋아지고 같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아까 보셨죠? 그래서 아키텍처 보셨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 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배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업로드하는 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올라오고요. 빅쿼리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컴퓨팅하는 곳과 스토리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QL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웹 UI, 제가 보여드린 데모가 웹 UI인데요. CLI를 이용해서도 빅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그래서 CLI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SDK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BQ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빅쿼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GCP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 클라우드 SDK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클라우드 SDK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서 GCP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저희 GCP 컨솔 안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작은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쉘을 이용해서 BQ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가지고
빅쿼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써있는 CLI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편한 언어로 빅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이전에 제가 데이터 분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에서 스케줄링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는 엄청나게 큰 저장소가 있겠죠. 거기서 SQL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옵니다. SQL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와서 저장을 합니다. 뭐 CSV 같은 걸로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SQL로 바로 분석을 하면 좋지만 SQL이 사실 기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간단한 통계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좀 고급 계산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CSV로 저장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가 모국어거든요. 그래서 자바를 활용해서 자바에서 그 CSV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자바를 활용해서 수학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에 있는 분들 아마 많이 쓰시겠지만 뭐 믹스드 인테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뭐 SQL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바 혹은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복잡한 수학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이용해서 뽑아낸 다음에 CSV를 저장하고요. 자바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걸 불러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여기 빅쿼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한 단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서 파이썬을 작성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거기서 어때요? 빅쿼리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SQL을 이용해서 빅쿼리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셔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 오신 다음에 뭐 주피터 노트북이니까요. 그 아래에다가 뭐 팬더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던가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자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쿼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데이터 형식은 뭐 다음과 같고요. 뭐 제이슨부터 시작해서 CSV, 그 다음에 뭐 파켓, 아브로 뭐 이런 파일들을 파일 형식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집어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빅쿼리의 좀 고급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파티셔닝 및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빅쿼리에서는 SQL 구문을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QL 구문은 select, from, where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게 사실 SQL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DDL이라는 게 있고요. DML이라는 게 있습니다. DDL은 Data Definition Language이고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코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한다던가 테이블을 삭제를 한다던가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던가 어떤 표와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DDL 언어이고요. DML은 Data Manipulation Language라고 해서 뭐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 집어넣는다던가 데이터를 삭제한다던가 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DM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은 대표적인 DDL 언어가 되겠죠. 테이블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create table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을 T1이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괄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괄호 안에는 이 테이블의 어떤 DB 스키마, DB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거든요. 여기에 나는 컬럼을 몇 개로 할래, 각각의 컬럼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할래 라고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개의 컬럼을 만들었고요. C1, C2, C3라는 컬럼을 만들었고요. Event Date, User라고 해서 총 5개의 컬럼을 만들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그 다음에 스트링형, 정수, 날짜 형식, 스트링형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컬럼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얘는 컬럼형 스토리지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오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행이 같이 서로 꽉 묶여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컬럼나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되죠. 저장을 할 때도 컬럼끼리 서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코드는 DDL이었죠. 테이블을 만드는 코드였고요. 이번에는 뭐 일반적인 SQL 구문입니다. Select from where 요거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from부터 보게 되면은 T1에서 가져와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T1이죠. 네, 거기서 뭘 가져올 거예요? C1과 C3를 가져오게 되겠죠. C1과 C3를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읽어요? 필터링을 걸었는데 2018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C1과 C3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하면은 빅쿼리가 읽을 때 어떤 컬럼을 읽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머릿속에 생각하셨던 그거 맞습니다. 5개의 컬럼이 있지만 얘는 C2랑 유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네, 아예 관심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C1과 C3, 그 다음에 필터링이 걸려있는 이벤트 데이트, 요거 세 가지만 얘는 스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될 거고요. 요 읽은 만큼만 저희는 과금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그 데모 화면으로 간단하게 잠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모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모고요. 여기 보시면은 빅쿼리 샘플스에서 위키피디아 벤치마크 위키10b라는 저희가 이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 용량이 한 700기가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뭐 상당히 큰 테이블이었고요. 700기가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컬럼이 있었습니다. 7개의 컬럼이 있었고 한 700기가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할 건데요. 쿼리를 실행할 때 모든 컬럼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language 읽을 거고요. view 읽을 겁니다. 타이틀 요거 세 가지 읽네요. 그죠? 네. 여기 이 테이블에서 이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year, month, day 절대 읽지 않습니다. 위키미디아 프로젝트 보지도 않아요. 제가 작성한 이 쿼리는 language와 타이틀, view 요거 세 개만 읽습니다. 7개의 컬럼 중에서 요거 세 개만 얘가 읽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의 용량은 지금 한 700기가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요거 세 개의 테이블을 읽는 그 사이즈가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415기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날짜 위키미디아 무시하고요. 요거 세 개만 읽는데 그게 한 415기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뭐 아무리 복잡하든 과금은 기본적으로 읽어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금을 할 때는 요 415기가를 기준으로 과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슬라이드와 요 실제와 좀 연결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텔레파시로 보내주셨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가지고요. 한번 보게 되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SQL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컬럼만 빅쿼리는 읽어드리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DBA 분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요청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테이블 하나에 다 저장하진 않을 겁니다. 다 저장하면은 테이블이 굉장히 커지겠죠. 정말 그러면은 이거 실행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읽어야 될 거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DBA 분들께서 관리하실 때는 뭐 날짜별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1월 1일자 데이터, 1월 2일자 데이터, 혹은 뭐 달별로 할 수도 있겠죠. 1월 달 데이터 테이블 하나, 2월 달 데이터 테이블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테이블을 가지고 아마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매일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치 쌓여요. 그러면은 테이블이 한
한 3,000개 되려나요? 그죠? 3,650개 되겠네요. 그죠? 1년에 365개의 테이블, 10년 치면은 3,650개의 테이블.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 쿼리 할 때도 뭐 엄청나게 유년을 많이 하고, 네, 썩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추가하게 된 기능이 바로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티션드 테이블, 한국말로는 파티션 된 테이블, 파티션 테이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DDL 작성할 때, 그렇죠? 맨 처음에 이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밑에 요걸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파티션 바이,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할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C1, CU2, C3 이벤트 데이트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데이트에 있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얘가 파티셔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월 1일자 거를 하나의 파티션, 1월 2일자 거를 하나의 파티션, 1월 3일자 데이터를 하나의 파티션, 이런 식으로 얘가 쪼개가지고 쪼개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는 이제 DDL 그 문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실제 SQL 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러한 SQL 구문을 작성을 해보게 되면은 어때요? C1과 C3를 선택을 할 건데요. 이벤트 데이트가 2018년 1월 3일인 요러한 쿼리를 작성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 쿼리를 실행할 때 이렇게 컬럼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네. 요만큼만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부분만 읽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쿼리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파티션된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티션된 테이블을 사용하시면은 저희 특히 DBA 분들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파티셔닝 하면 좋은데 나는 조금 더 잘게 쪼개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까지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아까까지는 저희 그 DDL 문서에서 그냥 쿼리가 아니라 DDL 문서에서 저희가 파티션 바이 이벤트 데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라고 하셔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요. 이번에는 클러스터링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DDL 구문에서 클러스터 바이 한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하고 싶은지까지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DL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을 만드시게 되면은 실제 저장을 할 때 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요. 요 빅쿼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 유저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작은 클러스터로 얘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유저면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뭐 A부터 F까지 뭐 하나의 클러스터, F부터 M까지 하나의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제가 알파벳을 기준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쪼개 놓았는데요. 실제로는 알파벳 기준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알파벳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은 그렸고 실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아까 보셨던 요 코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1, C3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트가 2018년 1월 3일일 때 요 세 번째 파티션이 검출이 되겠죠. 그 중에서 어때요? 유저는 미라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링을 거는 경우에는요. 아까 같은 경우에 요게 작은 블록,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만 저희가 읽어왔는데요. 이제는 어때요?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 그렇죠? 요 클러스터를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이 클러스터 중에서 미라가 포함된 그 클러스터만 얘가 읽게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얘가 요만큼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티션보다 어때요? 더 작은 부분만 얘가 읽어오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신다면 어때요? 테이블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얘는 모든 컬럼을 다 읽어내리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빅쿼리를 사용하신다면 어때요? 컬럼나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읽어드릴 필요 없는 컬럼은 무시하고 필요한 컬럼만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리게 되죠. 그렇죠? 빅쿼리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요.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얘가 컬럼도 전체 읽지 않습니다. 전체 컬럼 중에서 필요한 파티션만 얘가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어때요? 파티션도 너무 많다. 그 안에서 클러스터링을 해주게 되면요. 파티션 내부에 아주 작은 그 클러스터만 빅쿼리가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부등호의 방향을 저희가 이벤트 데이트는 2018년 1월 3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부등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3일 이전 데이터라고 하면 어때요? 역시 그 전 파티션에서 이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빅쿼리가 읽어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막 10배 이상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빅쿼리를 효율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도 좀 잘 숙지하셨다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신다면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도 많이 아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 관련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티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이 파티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뭐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트랜잭셔널 DB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그 테이블 안에 어떤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컬럼이 있다면은,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열이 있다면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좀 익숙하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가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벤트 데이트라는 컬럼이 있었고요. 걔는 날짜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파티셔닝을 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 수집 시간. 두 번째, 어떤 열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날짜의 혹은 시간의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어떠한 열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수값이 있을 때, 네, 그 정수값을 기준으로도 파티셔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방법으로 파티셔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데이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다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왜 그렇지? 아마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이렇게 테이블에 오는 날짜를 그 시간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나누다 보면은 파티셔닝이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데이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오후 3시에 데이터가 발생해서 그게 테이블로 들어올 때 뭐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막 늦어봤자 한 30분 늦는다. 그래봤자 한 오후 3시 반이면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 11시 59분에 데이터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밤 11시 59분에 발생한 데이터가 바로 여기 테이블로 들어오면은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5분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분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월 4일 밤 11시 59분에 발생한 데이터인데 그게 지연 때문에 1월 5일 날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파티셔닝으로 넘어가겠죠. 다른 파티션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 수집 시간을 기준으로 파티셔닝 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데이터를 수집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데이터가 뭐 한 곳에서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시차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는 뭐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다 그 타임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이 테이블에 들어오면서
이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파티셔닝을 나누실 때 데이터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1번 방법으로 하는 것을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데이터에 좀 오류가 있고 뭐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1번 방법보다는 2번이나 3번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티션 내에서 얘가 뭐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작은 클러스터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데이터라는 게 계속 조금씩 변하거든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뭐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클러스터링 얘가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저희가 리클러스터링, 뭐 한국말로는 뭐 재클러스터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것들 얘가 자동으로, 네, 공짜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어때요? 빅쿼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본인의 테이블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테이블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더라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얘가 클러스터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빅쿼리의 좀 고급 기능인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뭐 DBA 분들이라든지 테이블을 관리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들으셨으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퀵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식 문서에 가시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퀵랩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아마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주제는요, 저희가 중첩 및 반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어로는 뭐 nested and repeated field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잭이라는 저희 고객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고요,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고요. 뭐 쿠팡이랑 비슷한 역할도 합니다. 뭐 배달의 민족, 쿠팡처럼 이렇게 음식도 배달을 해주시고요. 택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뭐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그런 국민 앱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그러한 유니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카르타 출장 갈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그러면은 요 고잭이라는 회사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뭐 택시를 탈 때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건 픽업, 드롭오프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승차를 했고 어디서 하차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승차를 한 상황인지 결제를 한 상황인지 뭐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오더,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불러야 되니까요. 뭐 오더와 관련된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고잭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한 13페타바이트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규모죠. 특히 텍스트 데이터인데 어떤 레코드로 날라오니까요. 그게 한 13페타바이트면은 뭐 상당히 많은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잭은 저희 빅쿼리를 사용해가지고 요 커다란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고잭에서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때 뭐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규화 시킬지 아니면은 비정규화, 뭐 영어로는 normalize 혹은 denormalize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각각을 하나의 테이블로 나눠서 관리할지 아니면 합쳐가지고 커다란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할지 툴사에서 고민을 원래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디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요건 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꼭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죠. 보시면은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산 겁니다. 더그라는 인물이 마트에 가가지고요, 뭐 다양한 뭐 물건을 샀고요. 톰이라는 분도 물건을 사셨네요.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데이터 중복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여기 지금 좀 생략을 해놨는데 뭐 더그 위에 부분 다 더그고요, 밑에는 다 톰 다 톰이죠. 그 다음에 오더 아이도 다 똑같겠죠. 한번 가서 구매를 했으니까요. 날짜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굉장히 커다란 묵직한 테이블이 하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지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할 때도 뭐
이거 너무 테이블이 커요. 그래서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를 전규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주문한 것에 대한 주문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 다음 뭘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뭐 2개, 3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정규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의 반대 개념은요, 여러 개 쪼개져 있는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커다란 테이블이 형성이 될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정규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쪼개는 것을 정규화, normalize, denormaliz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테이블을 만드실 때 그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분들, DBA 분들께서는 고민을 엄청 하십니다. 이거 테이블을 쪼개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은 하나의 큰 테이블로 관리할지. 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크게 하나의 큰 테이블을 관리할 때는 데이터 중복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더그 폴 그렇죠? 중복이 너무 많아요.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쪽에서 관리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요. 뭐 저장하고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얘를 분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조인을 걸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조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인이라는 게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CPU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컴퓨테이션,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조인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약간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빅쿼리에서는 nested and repeated field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장점만 이렇게 합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sted and repeated field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하나의 큰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전에 조인을 좀 시켜 놔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사전에 조인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석가로 일하면서 또 대학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하면서 조인의 개념이 도대체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조인은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네,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저는 조인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표 안에 표를 집어넣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 이런 정몽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집어넣는 형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쿼리도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면은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집어넣어서 저장할 수 있다면 어때요? 중복 현상이 줄어들 수 있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 뭐 더그 톰 엄청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중복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미 조인을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조인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관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빅쿼리에서 이러한 DB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테이블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약간 잘리긴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로우고요, 하나의 줄이고요. 그래서 여기 order ID, service type, payment method 하고 예를 들어서 뭐 payment method에 GoPay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 밑에 회색 부분까지 하나의 그 행인 겁니다. 쫙쫙 하나의 행이 있고요. 여기 event status, event time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배열이 들어온 겁니다. array라고 부르는 배열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요. 저희 그 프로그래밍 하실 때 보면은 변수를 지정하고요. 뭐 파이썬은 좀 다르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 생각해 봤을 때 혹은 C 언어를 생각해 봤을 때 변수를 지정할 때 변수 앞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A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면 앞에 이 A는 인티저다, int를 붙여준다던가 이 A라는 변수는 뭐 캐릭터다, 그러면 char을 붙여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 어때요? A를 만약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뭐 A는 array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죠. 뭐 이렇게 꺽쇠 괄호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배열이라고 정의를 해주십니다.
똑같습니다. 빅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각각의 이 컬럼을 변수로 봤을 때 요 열 있죠. 요 컬럼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곱해 이런 건 다 문자 열이니까요.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뭐 이게 뭐 픽업 라티튜드, 픽업 롱지튜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뭐 정수형은 안 되겠네요. 실수형으로 정의를 해주면 될 겁니다. 뭐 플롯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vent.status, event.time 되어 있는 부분은 뭘로 정의해요? array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신박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빅쿼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array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event.status에 보시면은 하나의 array가 들어가 있고요. array를 보시면은 그 안에 요소들, 엘레멘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네, 똑같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array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엘레멘트, 요소로 created, completed, picked up, driver found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 arr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네 개의 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얘는 하나의 행입니다. 네, 하나의 행이지만 네, 앞에는 스트링 값이 들어오고 event.status, event.time에는 array가 들어온 네,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ray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되죠? 하나의 컬럼이 있으면은 뭐 거기 그냥 데이터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서비스 타입이라는 컬럼에는 그냥 gofood, 뭐 gofood밖에 없네요. 네, 페이먼트 메소드에는 뭐 gopay, cash, partial payment, cash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빅쿼리에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컬럼을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컬럼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얘를 예서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얘는 하나의 컬럼입니다. 이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컬럼인데요, 얘를 논리적으로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status, 두 번째 이름은 time이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벤트라는 컬럼인데 논리적으로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status, 하나는 time이라고 장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 점이 들어가 있죠. event.status, event.time. 네, 이거는 다 같은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픽업과 관련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사실은 얘는 픽업이라는 하나의 컬럼입니다.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두 개로 쪼갠 거예요. 하나는 latitude, 하나는 longitude. 이렇게 두 개로 쪼갰고요.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destination이라는 하나의 컬럼인데요, 논리적으로 얘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latitude, 하나는 longitude라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두 개의 컬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컬럼이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두 개로 쪼개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쪼개놨냐? 하나의 컬럼을 왜 이렇게 잘게 쪼개놨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요, 바로 이러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시면은 앞에 고우페이를 보시면요, 고우페이는 하나의 셀입니다. 그렇죠?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셀,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셀이 있는데요, 그 셀 안에 제가 고우페이라는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은 row 15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이 부분 전체가 하나의 셀이고요. 거기에는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우페이라는. 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박스를 쳐놓은 것 자체가 하나의 셀입니다. 그렇죠? 행으로 따지면은 151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열로 따지면은 이벤트라는 컬럼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의 셀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 안에 표가 들어간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리 조인을 걸어놓는 거, 표 안에 표의 구조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의 개념은 스트럭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논리적으로 열을 두 개를 쪼갠 거고요. 행의 개념은 array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하나의 행, 하나의 컬럼이지만 네, 그 셀 안에 어떤 표가 들어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데모 화면을 넘어와 주시면요. 이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비트코인이 하도 난리여서 비트코인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 비트코인을 하시라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재테크 강의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에 가시면은 여기 크립토 비트코인이라는 데이터 세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크립토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데이터 세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이라는 이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맞죠? 트랜잭션이라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해시, 사이즈, 버추얼 사이즈, 버전, 록 타임, 뭔지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읽어봐야겠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저는 이런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쩌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타입과 모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인풋이라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풋 좀 크게 볼까요? 인풋이라는 요 컬럼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record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input.index, input.spent transaction hash, input.spent output index, input.script asm 이런 식으로 input. 하고 뭐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이게 뭐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 같이 봤던 스트럭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컬럼을 여러 개로 쪼갠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로 쪼갰네요. 인풋이라는 하나의 컬럼을 논리적으로 한 10개로 잘게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저를 취할 수도 있고요. 스트링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하나의 컬럼을 논리적으로 10개의 열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repeated라는 말이 있습니다. repeated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 부분에서 이 컬럼에서 저희가 배열을 허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허용할 때 저희는 여기 repeat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코드를 보시면은 스트럭을 사용하는구나. repeated를 보시면은 배열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이렇게 인풋을 이렇게 잘게 쪼개놨고요. 아웃풋도 보시면 이렇게 잘게 리코드를 사용해서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프리뷰를 눌러가지고 테이블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row 1 되어 있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만큼이 제가 마우스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요만큼이 하나의 셀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해시값 FOD949 이런 해시값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ow 1에 해당되는 이 전체가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12라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가? 그 이유는 저 뒤에 어딘가로 가다 보면은 어때요? 여기 array가 들어가 있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input.index에는 아까 repeated라는 걸 통해서 얘가 array, 배열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lement가 2개인 array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element가 2개인, 요소가 2개인 array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시값이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요소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한 6개 정도 엘리멘트가 있는 그런 배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input. 어쩌고 저쩌고 input.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사실은 하나의 컬럼을 여러 개 논리적인 스트로크로 쪼갠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ested and repeated field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테이블이 마침 파티셔닝을 사용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디테일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테이블과 관련된, 이 표와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은 지금 한 1.2TB, 상당히 큰 테이블이 되겠죠. 이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파티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얘는 파티션을 나눈 데이터구나.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얘는 파티션된 테이블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눴어요? 파티션을 저희가 데이, 어떤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파티션을 나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메타데이터 값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파티션된 테이블은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약간 중간에 끊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얘는 파티션된 데이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점점점점 있는 것은 얘는 뷰라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뷰라는 거고요. 얘는 버추얼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일정 부분을 따로 쿼리를 해가지고 특정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파티션 된 테이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테이블의 아이콘을 보시면은 일반 테이블은 이렇게 계산기 모양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보고도 이 테이블이 지금 일반 테이블인지 파티션된 테이블인지 아니면 뷰인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모델인지, 아까 머신러닝 모델은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짝대기가 위아래 두 개가 있고요. 점점점점 있고요. 얘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빅쿼리에서는 다양한 아이콘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테이블의 형태를 또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션드 된 테이블, 그 다음에 네스티드 앤 리피티드 된 테이블을 저희가 데모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슬라이드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빅쿼리의 성능을 좀 높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대부분은 저희 구글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빅쿼리 자체적으로 성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하지만 사용자 여러분 입장에서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급 성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파티셔닝 혹은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시간,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특정 열에 있는 날짜 혹은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어떤 열 안에 있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그렇게 파티셔닝을 나눌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드시 파티셔닝 된 테이블에서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 어떤 파티션 혹은 테이블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주 잘게 쪼개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 성능 중에서는요, Nested and Repeated Field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첩 및 반복이라고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표 안에 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정규화, Normalization과 비정규화, Denormalization 개념의 장점만 합쳐가지고 테이블을 구성한 그러한 어떤 테이블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Nested and Repeated Field 구성하실 때 한 가지만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죠? 좋아 보입니다. 그죠?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들어와 있어서 조인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테이블이 엄청 많습니다. 1000개, 2000개 관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떠한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Nested and Repeated Field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테이블이 2000개, 3000개 있는데 어떤 걸 합쳐서 Nested and Repeated Field를 만들죠? 아까 제 예시는 테이블이 4개였으니까 간단했죠. 근데 실제로는 테이블이 한 2000개, 3000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떤 과거 정보를 먼저 로그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떤 쿼리를 실행하는지를 쫙 로그를 먼저 쌓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를 분석해서 봤더니 데이터 분석가들이 13번 테이블과 254번 테이블을 자주 조인을 하더라 라는 걸 바탕으로 Nested and Repeated Field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요청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만드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Nested and Repeated Field를 만드시면 되고요. 혹시나 회사 안에 과거 데이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빅쿼리로 마이그레이션 하셔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빅쿼리에서 알아서 로그를 쌓아드립니다. 그래서 분석가분들이 어떤 쿼리를 작성했는지 알아서 친절하게 로그를 다 쌓아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로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7번 테이블과 93번 테이블을 사람들이 조인을 자주 거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Nested and Repeated Field를 만드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테이블을 운영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빅쿼리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ETL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